네, 화요일 대담한 기자들의 뉴스 대담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할 기자 세 분이 지금 옆에 나와 있는데요. 한겨레 21에서 정치팀장을 맡고 있는 하호영 기자, 그리고 미디어 전문 기자 정상근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내일신문 시경캡을 아직도 맡고 있는, 지금 4년째 맡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좀 가슴 아픈 일인데 김영선 기자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대담은 보이는 라디오 그리고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MBC 미니로 들어오시거나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들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 소식을 여러분들 방송 들어오시기 전에 아마 들으셨을 것 같은데 친분이 좀 있으셨습니까? 방송을 같이 했다던가 그런. 겹치는 시간에 방송을 한 적은 없는데 같이 방송을 한 적은 없는데 네, 그래도 네, 네. 좀 앞뒤 시간으로 방송을 한 적은 있어서 몇 번 좀 뵈고 인사도 드렸었죠. 근데 좀 믿기지가 않을 만큼 좀 황망한 소식이어서 굉장히 그렇죠. 좀 당혹스럽고 김영선 마음입니다. 네, 김영선 기자는 예전에 정치부 출입할 때 혹시 그렇죠. 정치부 출입할 때 MB 담당이기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정두원 의원하고 취재를 많이 할 기회가 많았고요. 또 오늘은 또 게다가 제가 사건 쪽이니까 그 속보 뜨자마자 경찰한테 확인하고 어쩌고 이러면서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네. 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믿기지 않는 상황.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삼각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결국 임명을 했습니다. 25일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하호영 기자, 야당 반대가 굉장히 격렬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어떻게 보면 예상대로 임명을 강행한 건데요. 이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국회 분위기를 좀 전하면요. 이럴 줄 알았다 이런 분위기예요. 이게 밖에서 보여지는 것하고 내부하고는 조금 분위기 좀 다른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윤석열 총장 때문에 무슨 보이콧을 하거나 이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네. 그 다음 차가 남은 거죠. 그 장관, 특히 법무부 장관의 조국수석이 물망에 오르고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보다 이제 조국 수석에 더 많은 포커스가 가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예. 물론 이제 정치적 부담이 없을 수는 없겠죠. 특히나 18일로 예정되어 있는 여야 대표 회담 같은 경우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당장 지금 윤석열 총장 때문에 임명한 것 때문에 그 회담이 결렬되거나 이런 분위기는 좀 아닌 것으로 제가 들어오기 직전까지는 아닌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정상근 기자는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청문회 막판에 좀 거짓말 논란이 좀 벌어졌는데 청와대에서는 그것이 결격 사유는 아닌 것으로 봤다라는 거고 사실 위장 전입이라든가 탈세 같은 좀 중대 가실은 없는 것으로 또 청문회 때 드러나기도 했고 이 거짓말 논란도 좀 위법 사항이라고 보기는 좀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총장에 임명된 후가 중요할 텐데 일단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어져 왔던 수사들이 힘을 받고 좀 계속 이어져 나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국정농단 기소유지건도 있고 또 삼성 회계 사기 사건 같은 것도 있고 사법농단 재판건도 있고 계속 좀 밀고 나갈 것 같고요. 검찰개혁 관련해서도 이런저런 요구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좀 윤석열 후보자가 밝힌 좀 수사권 조정 구상이 정부안과 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좀 조정하는 것도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선 기자는 경찰청 지금 출입하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경찰과 검찰의 관계라는 게 굉장히 사실상 안 좋기도 하고 미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시선들이 있는데 경찰 내부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이름 나왔을 때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반응이랄까? 오늘 좀 사실 경찰 입장에서 검찰총장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임명 얘기를 듣고 어떤지 좀 이제 짚어보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도 전임자보다는 낫지 않겠냐. 전임자보다는 경찰과의 관계 문물총장. 아무래도 문물총장은 기존의 어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약간 저항하는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이번에 이제 윤석열 총장 청문회 할 때 경찰을 굉장히 유심히 봤었거든요. 청문회를 경찰 측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청문회에서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한 이제 내용에 대해서 어쨌든 폄훼하거나 저항할 생각 없다 이런 말을 또 하기도 했고 또 수사지휘 관련해서 특히
저도 어떻게 보면 약간 일반인한테는 좀 생소한 말일 수 있는 대륙법계 뭐 이런 말까지 언급하면서 네. 윤 총장께서 대륙법계 같은 그런 수직 개념보다는 어떤 상호 대능한 협력 관계 그게 더 훨씬 효과가 있는 걸로 안다 이런 말을 한 거를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서 네. 아 그런 생각이 진짜 좀 생각이 좀 정리돼 있지 않으면 그런 말까지 하겠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조금 평소에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예. 청문회에서도 자연스럽게 나온 예. 것이다. 그래서 좀 카운터 파트로서 좀 더 이제 형사사법체계 어떤 개혁에 좀 좋은 파트너가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하영 기자는 어떻습니까? 이 적폐 청산, 뭐 적폐 수사에 대해서 어쨌든 의지가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윤석열 총장을 임명한 거잖아요. 경찰 내부 다른 이야기도 조금 있긴 한데요. 네,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어떻습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이 이전에도 한 7, 8년 전에 한 번 더 있었어요. 그렇죠. 당시에 그 윤석열 총장이 특수부 부장이었거든요. 중앙지검에. 당시에 검찰의 방어 일선에 서 있던 사람이 또 윤석열 총장이어서 네. 사실은 의견은 조금 갈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저렇게 하지만 속내도 다를 것이다. 예, 그리고 저는 윤석열 총장이야말로 뭐랄까요. 검사 중에 검사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또 검찰 중에 검찰이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느 국면으로 갈지는 그리고 청와대가 장악해서 정말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개혁을 완수할지는 끝까지 좀 지켜봐야 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그 윤석열 검사 같은 경우는 여야 할 것 없이 그냥 걸리면 죽는다 거의 이런 분위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야 모두 무서워한다라는 얘기는 사실 양쪽 정치권에서 다 나왔던 얘기고 어떻게 될까요? 청와대가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갈까요? 어떻습니까? 정상 기자가 전망하시기에는. 뭐 일단 뭐 수사 관련돼서는 뭐 윤석열 총장의 뭐 고집을 누구도 꺾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그렇죠. 좀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네. 어쨌든 뭐 윤석열 총장이 그 서울중앙지검에서 했던 수사들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고 네. 이제 청와대랑 좀 의견이 좀 달랐던 게 이제 수사권 조정 같은 부분인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문회에서는 이제 국회의 판단에 맡기겠다라고 윤석열 후보자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네. 뭐 국회 논의 과정에서 뭐 검찰이 어떤 의견을 낼지는 모르겠지만 뭐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관망하는 자세 일단은 네. 이 얘기도 해볼까요? 어제 하루 종일 시끄러웠던 논란이 됐던 얘기죠.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이 댓글을 인용한 발언을 하나 했었는데 논란이 됐고 오늘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발언이었는지 잠시 들어보시죠. 댓글 중에 눈에 띄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어찌 보면 문통이 낫다더라. 세월호 한 척 갖고 이긴. 문재인 대통령은 참 이게 웃음이 나올 수 있는 소재가 아닌데 네. 그 말보다는 옆에서 웃음을 터뜨렸던 게 조금 그게 더 충격적이었던 좀 것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같아요. 이게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공식적인 석상에서 기자들 앞에 있는데 한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가 있었는데 네. 이 회의 전에 황교안 대표가 그 일본의 경제 조치 관련해서 이 모든 회담을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다음에 시작이 된 회의였는데 그렇죠. 여기서 이제 정미경 최고위원이 그 일본의 경제 조치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책임론을 또 이제 거론을 한 거죠. 근데 이 정미경 최고위원이 계속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문제의 소지가 될 말들 같은 경우에는 네. 댓글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인용하면서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인용한 대중의 민심이니까 뭐 막말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좀 댓글임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세월호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자라고 했던 거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정신 새누리당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명히 보이죠. 실제로 이 정치라는 게 특히나 이제 자유한국당 최근의 막말이라는 게 네네. 정치를 갈등을 푸는 도구로 써야 하는데 갈등을 조장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 세월호 이 말만 봐도 정치 혐오를 주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가 오히려 그 가르고 배제하는 그런 언어를 남발하면서 자기들 스스로 그걸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치적으로 본인들이 옳다 또는 그르다라기보다는 그게 이득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모양새가 정치부 기자로서는 정말 매우 안타깝고 옳다 그르다보다 그러니까 이득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자꾸 이런 말들이 나온다. 예, 그거를 유권자들도 좀 아주 냉정하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이런 발언을 할 적에는 김영선 기자도 정치부 오래 출입했습니다만 자신들 주위에 있는 이 지지자들이 이런 그 발언에 대해서 호응한다라는 믿음이 있지 않으면 이런 발언 나오기가 힘든 거 아닌가요?
굉장히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onnag한 판단인데 본인 하죠. 지지자들을 예. 겨냥한 거고 이렇게 해서 뭐 본인의 어떤 뭐 인지도를 올린다던가 굉장히 좀 안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만. 예, 어떻게 보면 뭐 본인들은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부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정말 저는 이 말 들으면서 참 이분들이 정말 세월호 하나 때문에 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 정말 네네네. 이번 뭐라 해야 돼 이순신 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서 그걸 바로 세월호를 갖다 붙일 거라는 거를 사실 연결도 안 돼요. 상상을 연결이. 하겠어요. 네네네. 근데 그거를 해내시는 게 이분들인 건데 만약 진짜 배 때문에 세월호 때문에 졌다고 생각한다면 그 세월호를 얘기할 때 어떤 반성의 언어, 성찰의 언어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네. 지금 하영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막 분열의 언어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식의 언어로 그런 소재로 활용하면 정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졌다라는 네. 것 그 자체에 딱 멈춰서 있는 게 아닌가. 네. 그 수준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정은경님이 정치 혐오가 최종 목표 아닐까요?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 없어지는 걸 노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고 어제 기자들이 조금 더 황당했던 건 또 이 문자 때문입니다. 한국당 미디어국에서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이렇습니다. 해당 발언은 막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입장입니다. 이거를 본인들이 판단하는 건지. 관련 보도와 30개 보도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에 반론 보도를 신청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맞는 주장입니까? 본인들이 판단한다고 막말을 우리가 그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언론에서는? 국립국어원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이게 좀 황당했어요. 막말을 네.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이게 댓글이기 때문에 뭐 막말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이 수많은 댓글 중에서 그걸 가져온 사람이 본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뭐 커뮤니티 여론이다 하면서 그 일간 베스트의 화면 내용을 쭉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는 분명히 국민들의 대중적인 여론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거를 가져온 사람이 본인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좀 회피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반론 보도를 신청하겠다고 하는데 네. 이게 뭐 반론 보도라고 해봐야 뭐 사실 이게 뭐 막말이라고 이제 언론들이 지적은 하지만 그거는 이제 사실의 영역이 아니라 해석의 영역이니까 그렇죠. 뭐 반론이라고 해봐야 뭐 자유한국당은 막말이 아니라고 말했다 뭐 이 정도일 텐데 이거를 언론중재위에 그 보낸다고 하더라도 보도. 네. 네. 언론중재위에 꽤나 많이 가본 사람 입장으로서는 네네. 네. 많이 이게 가보셨습니까? 언론 언론중재위에서 받아들일까 과연 네.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이게 그냥 그 언론의 그냥 일종의 뭐 경고를 하기 위한 액션 뭐 그 정도라고밖에 생각이 좀 안 들더라고요. 뭔가 인용을 할 때는 본인들이 어느 정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인용을 하게 마련인데 한겨레 신문은 언론중재위 제소 많이 당하는 신문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한국당으로부터? 기도 하고요. 네. 최근에 그 경남도당 관련 그 사건에서도 한겨레가 제소되기도 그 엉덩이 춤 했는데요. 그때 관련해서요? 예, 한겨레만 콕 집어서 언론중재위 제소를 했는데 그거 이전에 네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미디어국에서 반론 보도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이거는 사실 언론사 입장에서는 중재위 가지 않아도 반론 보도 신청하면 정당하게 반론 보도 받아줍니다. 반론 보도 받아주고요. 네네. 오히려 해명을 직접적으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네네. 하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전 개인적으로 한겨레 입장이 아닙니다. 네네네. 전 개인적으로 이런 건 반론 보도의 가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론보도 가치조차 없다. 예, 제가 방송 출연해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그러네요. 오늘 예, 목소리가 예. 굉장히 좀 단호합니다. 예, 특히 이 세월호와 관련돼서는 정말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 악용하는 측면에서는 금도를 넘어섰다라는 생각도 저는 들고요. 이분들 언제까지 이러실지. 김영선 기자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 옆에서 웃고 있는 사람들이 참 이해가 소름이 끼쳤고요. 그 웃음소리에 소름이 끼쳤고 그 미디어국이 그런 문자를 보냈다기에 제가 그랬어요. 진짜 이게 막말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막말인지 묻고 싶은 그러니까요. 그 미디어국이에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어째 유가족분들이 굉장히 현명하시다는 생각이 든 게 유가족분들이 이제 입장을 내신 걸 보니까 네. 오늘 유가족분하고 전화 통화를 하기도 했는데 네네. 이젠 사과 받기도 싫다고 그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기도 하시던데 아무튼 그 논평상으로는 이제 성명을 내신 거죠. 네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월호 한 척으로 목숨보다 귀한 자식을 잃은 우리 유가족은 당신들에게 막말을 하지 않겠다. 이런 대목이 있는데 조금 좀 들어라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같이 낮아지면 안 되는 거죠. 네. 네. 대담 코너 이어가고 있고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아저씨 브레이크가 자꾸 밀려요. 사모님 문제는 브레이크 패드. 어떤 제품 좋아요? 뭐가 더 안전해요? 하드론 모두가 하드론. 당신을 지킵니다. 프리미엄 브레이크 패드. 하드론. 브레이크는 역시 상신 브레이크. 반했다. 서울 접근성과 성남 1호선 트램 추진 확정에 확 변했다. 업무 효율에 스타일까지. 140m 롬바드 스트리트몰과 혁신 설계의 섹션 오피스, 기숙사, 무상 냉난방 시설까지 퍼펙트. 성남 지식산업센터 센터 M 1600-5949 시공예정사 동원건설산업. 무료하다. 어떻게 이렇게 무료할 수가 있지? 주식 거래가. 마침내 미래에셋대우 온라인 국내 주식거래 수수료 무료. 그냥 무료. 평생 무료. 8월 30일까지 일생일대 무료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미래세태우.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 대상. 평생 무료는 유관기관 재비용 제외. 원금 손실 유의. SRT, 개통예정 GTX, 롯데백화점, 롯데시네마, 시그니처 스트리트몰. 마침내 7월 동탄 중심에 차원이 다른 성공 투자가 옵니다. 동탄역과 연결된 주거복합단지, 쇼핑, 외식, 문화의 중심. 모두가 기다린 그곳 프런트캐슬 동탄 상업시설. 문의 031-376-3535. 시공 롯데건설. 사람들의 발소리가 산사태 소리처럼 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폐라는 이름의 세상에서 삽니다. 돌발 행동을 보여도 먼저 안심시켜주고 기다려주세요. 당신의 이해가 배려하는 세상이 됩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5.9 MBC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똑소리 나는 시사 토크쇼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 눈을 듣고 계시고요. 보이는 라디오와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MBC 라디오에 미니로 들어오시거나 유튜브에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 눈을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즐기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참여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샵 8001번 또는 무료인 미니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화요일에 찾아오는 대담. 내일신문 김영선 기자, 한겨레 21 하효영 기자, 그리고 미디어 전문 정상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정두원 전 의원님에 대한 문자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이 8985번님, 정두원님 덕분에 보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다고 어제 문자 보내려 했었는데 예, 저희 어제 방송을 같이 했었거든요. 참 안타깝습니다. 삼각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문자 주셨고요. 8976번님, 정두원 전 의원님 삼각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투명하고 깨끗하게 표현해 주시던 분,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하영 기자한테는 아까 제가 정두원 전 의원님에 대한 뭐 그 추억이랄까 뭐 생각 같은 걸 안 여쭤봤는데 어떠세요? 뭐 인연이 있으세요? 2012년 말이죠. 2012년 말부터 이제 그 정치부 출입을 쭉 해오면서요. 저는 주로 민주당 쪽, 그러니까 지금은 여당이죠. 당시에 그렇죠. 야당을 출입했었어서 그 정두원 의원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달 그 대선 직전에 당시 새누리당을 출입한 적이 있거든요. 당시에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출입했던 그 선배로부터 정두원 기자, 이제 저희들끼리는 선배라고 부르죠. 정두원 의원의 전 의원의 전화번호를 건네받으면서 이제 이러저러한 설명을 듣는데 어떤 주제를 갖고도 말이 되는 사람, 그리고 좀 납득되도록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납득되도록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말을 경청해주는 사람. 대체로 의원들 중에는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대화하려고 하는 사람. 그렇게 했고 그런 말을 들었고 실제로 통화해 보니 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개인적으로도 한번 인터뷰를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는 아마 모든 기자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명복을 빕니다. 기본적으로 그 정치인들이 기자들 만났을 때 태도가 그 방금 말씀하신 딱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 일방적으로 이제 본인 주장만 얘기하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대화의 톤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죠. 예, 정두원 의원은 후자 쪽이었다라는
네, 하영 기자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이제 좀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 칼럼 보고 좀 믿기지가 않았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앙일보 전영기 칼럼니스트가 중앙일보에 어제 쓴 칼럼입니다. 대법관들이 잘못 기운 첫 단추, 원래 제목은 다른 거였다고 하는데 이 칼럼 요약은 정상근 기자가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내용인데 논란이 되고 있는지요? 네, 이 칼럼에 대해서 프레시안에서 비판 기사를 썼는데 네네. 거기서 이제 총체적 난국이라는 그렇습니까? 썼는데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거를 어떻게 요약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네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네. 우리 대법원이 이 강제징용 노동자들에게 그 일본 전범 기업이 배상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것은 부적절하다. 네. 왜냐하면 우리 피해자들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임시정부를 수립하긴 했어도 우리는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본의 한국 지배가 불법이라고 하는 건 그냥 그건 우리 생각일 뿐이다라는 네. 얘기였던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일본에게 청구권을 요구하는 것도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승전국이 아니라 패전국이기 때문에 승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 법적 배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이제 승전국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 뭐 이렇게 해석되는 글도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대법원이 뭐 잘못된 판결로 사고를 쳤고 지금 우리가 뒷수습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칼럼을 읽어보셨죠? 저도 읽어봤는데 한 2번 읽었는데요.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제가 국어 실력이 딸려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하호영 기자는 어떻게 읽었어요? 이 칼럼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패착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긴 한데요. 네. 근데 그건 의도된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얘기를 하면서 논리적 정합성을 본인 스스로 그렇게 찾아간 거죠. 아주 어렵게 쉽게 설명할 수도 있는 말을 네네. 아주 어렵게 설명하면서 본인은 완벽하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느낌이 사실 들어요. 맨 마지막 문장 끝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네. 본인 스스로 굉장히 뿌듯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여러 가지 전제가 좀 잘못되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떤 거죠? 그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 그러니까 국가 간에 어떤 합의를 했던 간에 그 개인과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은 그대로 하도록 남겨둬야 하는 것이 아니냐. 네. 그러니까 설령 전영기 이 칼럼이 갖고 있는 모든 논리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10수년간 끊임없이 일본으로부터 배상을 받으려고 노력했던 그러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에 불법 행위에 대한 요구를 해왔던 사람들이 우리 재판부에 네. 이것을 좀 바로 판단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 또한 10수년 끌었거든요. 이것에 대한 논리를 대법원에서 판단을 했어요. 네네. 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이 칼럼에서는 부정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과연 보수의 칼럼인가라는 생각 저는 또 들었습니다. 네. 물론 중앙일보 다른 칼럼 좋은 칼럼들 물론 많습니다. 근데 저도 제가 좋아하는 칼럼도 있습니다. 네네. 네. 저도 찾아보는 분이 특정하게 있는데 전영기 씨 이 칼럼을 제가 과거 몇 번 시도를 하다가 해석을 실패해가지고 이제는 좀 못 읽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데 저도 궁금했어요. 전영기라는 분이 누군가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중앙일보 기자고요. 네. 1989년에 중앙일보에 입사를 해서 쭉 중앙일보에서만 근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2010년에 이제 중앙일보 편집국장도 지내고 그다음에 JTBC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다가 지금 이제 논설위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중앙일보 뭐 칼럼을 보시면은 이제 좋은 칼럼도 있어요. 좋은 칼럼도 있고 그렇죠. 특히 이제 논설위원이 쓰는 칼럼 중에 굉장히 좋은 칼럼도 있고 그다음에 좀 너무 좀 이상하다라고 싶은 칼럼도 굉장히 좀 많았고 그렇죠. 예전에 이제 좀 김진 논설위원이 굉장히 좀 많이 비판을 받았는데 그랬었죠. 김진 논설위원 이후에 이제 전영기 논설위원이 요새 좀 많이 비판을 좀 받고 있고 특히 이제 탈원전에 관심이 많아서 뭐 미세먼지가 탈원전 때문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다가 이제 가짜 뉴스라고 비판을 받기도 했고 또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초청해서 뭐 감동의 이벤트를 만들어야 한다. 뭐 이런 논리를 폈다가 그것도 좀 비판을 많이 받게 됐었습니다. 그런 주장도 있었습니까? 네. 대단하네요. 김영선 기자는 칼럼 어땠어요? 저도 내가 좀 다 잘못 읽었나? 다시 몇 번을 읽게 되는 읽고, 이랬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분 페이스북을 한번 찾아봤어요. 네네. 그 정도까지. 이분 어떤 사람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물론 자세히 알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찾아봤는데 기자라는 몹쓸 직업을 갖고 있어서 아마 그 페이스북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몰려와서 이제 댓글을 막 달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어떤 공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자기 어떤 그런 댓글 창이 이런 걸로
되는 거를 이런 공격의 장으로 되는 거를 가만두지 않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써놓으셨던데 사실 글이라는 걸 자기 이름을 걸고 내놓으셨으면 그렇죠. 뭐 비판과 반박과 뭐 찬성도 물론 있을 수 네네. 있고요.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각오를 하고 사실은 글을 쓰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네. 논설위원이시고 칼럼니스트실 텐데 이분은 아니시네. 이것만 봐도 아니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 보수라는 것은 그러니까 보수의 어떤 성격 규정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보수를 자임하는 일부 일각에서 이 일본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등 그렇게 평가를 하는가 하면 뭐 지금 국력의 차이가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가 뭐 약간 꿇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들을 하는가 하면 특히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의 배상 청구권이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논리 전개를 하고 있잖아요. 네.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조선일보의 글도 마찬가지였고. 네. 네, 그러니까 뭐 그 일본에 있어서는 뭐 유독 좀 너무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은 네, 정도의 뭐 논조를 피고 있다라는 비판이 좀 많은데, 네. 그러니까 이게 1965년 이게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뭐 관련돼서 모든 게 해결됐다라는 논리가 있는데, 뭐 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도 좀 이제 뭐 개인의 배상권까지는 뭐 커버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네, 반론도 네. 나오고 있고,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이 강제징용 피해자들 그리고 뭐 위안부 피해자분들이 엄연히 존재를 하고 계시고 이분들이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셨고 그렇죠. 지금까지 배상을 받지 못하시는 그런 상황에서. 네. 좀 언론이라면 좀 이분들에게 좀 어떻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시점에서 좀 봐야 되는데 그냥 다 없어져 버렸다, 뭐 끝났다, 우린 뭐 일본에게는 좀 뭐 더 이상 뭘 요구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논리가 좀 전개가 되면은 이 같은 공동체에 사는 사람으로서 좀 받아들이긴 어려운 좀 그런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일부 보수라고 자임하는 사람들이 징징댄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당연한 권리인데 하영 기자는 이쪽 좀 취재를 해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이쪽 분야의 뭐 취재를 해서 전문 분야는 아닌데 네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들어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 전체가 갖고 있는 논리가 최근에 들어와서 놀라울 정도로 일본의 논리와 흡사하다는 것을 그렇죠.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국제관계의 역학관계를 고려해서 일본보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대응하기가 좀 어렵고 아래에 있으니까 네. 로키로 대응하자. 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그렇게 하자. 라고 하는 것과 일본의 논리를 그대로 가져가는 것과는 별개거든요. 네. 아주 미묘한 지점에서 그 지점을 들어가고 그 지점에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한다면 그렇다고 하면 지금 보수 진영이 뭐 친일파냐, 뭐 그렇다고 토착 외구냐 이렇게 가는 것 말고 네. 좀 차분하게 좀 더 들여다보고 왜 그런가에 대해서 좀 저 스스로도 좀 취재를 해야겠다는 좀 네,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네. 네. 주정우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일제 치하 때가 더 살기 좋았다고 하는 댓글들 요 근래 많이 봅니다. 그때 당시 살아보고 그런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요. 이런 문자 주셨어요. 참고로 어제 MBC 스트레이트에서 방송된 내용을 보시면 일본 내 혐한 집회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가는 사람들을 취재했더니 본인은 조선일보 기사를 제일 좋아한다. 나는 일베 친구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더라고요. 네. 다음 이슈 넘어가죠. 이거 너무 좀 침울한. 근데 뭐 다음 이슈도 그렇게 즐거운 얘기들은 아닌 것 같고요. 패스트트랙 수사 잘 되고 있습니까? 김영선 기자 어때요? 경찰에서 나오라고 하는데 지금 한국당은 안 나가겠다 이런 네. 입장이죠? 오늘 그 1차 소환을 했을 때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 4명이 이제 거기에 불응을 했고 최입의 의원 강금한 고분들 4명 의원이 불응을 하셨고 이번에 이제 그 4명 의원을 포함해서 이제 다른 민주당 의원까지 다 해서 이제 소환을 다시 경찰 출석을 해달라 요구를 했더니 이제 자유한국당은 이제 여전히 입장을 내지 않고 있고 불응을 하고 있고 이제 오늘 백혜련 의원하고 인소아 그 의원께서 이제 나오셨는데 예. 한 4시쯤 이제 조사를 받고 다 나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어쨌든 뭐 폭행 혐의로 이제 피고 발을 당한 건데 나와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안 나오는 게 말이 되느냐 굉장히 압박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가신 걸로 지금 나옵니다. 예. 자유한국당 뭐 경찰 출석 요구서를 받았는데 안 나가겠다? 이건 표적 수사다, 야당 탄압이다 이런 논리 전개를 하고 있어요. 맞는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표적 수사라고 하기에는 온 국민이 다 지켜봤기 때문에 이걸 표적이라고 할 수는 없죠. 영상이 CCTV가 남겨있으니까. 지켜봤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근데
경찰 내부 분위기를 조금 들어보면은요. 그 현재 사정기관, 그러니까 검찰, 경찰 다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대개 다 그러는 것 같은데 이전 정부에는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그러니까 네. 청와대를 비롯한 권력 핵심부의 눈치를 봤다면 지금은 모두의 눈치를 보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에 이 경찰도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는 좀 못하고 있는. 네. 사실 좀 경찰을 이제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네네. 약간 안타까운 게 검찰이라면 이걸 굉장히 잘 활용을 해서 이런 기회로 어떻게 보면 활용을 해서 소위 말해서 영웅이 되는 거죠.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수사 잘해서 영웅되는 검찰의 패턴들. 사실 정치에 대한 혐오도 많고 이 동물국회 그날을 모든 국민들이 다 봤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아, 정말 저거는 안 될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국민도 많고 사실 여론도 그런 게 많이 있는 건데 네. 아 이럴 때도 눈치를 보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무튼 지금 뭐 공식적인 멘트는 뭐 한결같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경찰이 좀 소극적이다. 네, 생각보다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 아쉽습니다. 정상근 기자, 이분들 계속 안 나가면은 뭐 강제 구인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원래 이제 3번 불응하면 강제 구인을 할 수가 있는데, 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지금 상황이 너무 명확해서.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하원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CCTV에 다 찍혀 있는 거고 네. 이게 뭐 혐의를 다투고 있는 부분은 아닌 거잖아요. 네네. 일단 뭐 화면으로 다 남아 있는 증거가 남아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아마 뭐 국회의원들이 뭐 강제 구인된 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해야 되지 않을까 법적으로는.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원리 원칙대로 법적으로 하면은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사실상 못 하는 거죠. 정치적인 해석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정치적이지 말라고 법이라는 게 있는 거고 법 앞에 평등이란 말이 그냥 무슨 막 있는 말이 아니고 원래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요. 표창원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데 당연한 일이다. 구인이라도 해야 된다. 저도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경찰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이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 결의안 제출했잖아요. 네. 그 야당에서. 그리고 지금 여당은 추경 급한데 왜 이러냐. 그래서 충돌하면서 이제 곧 7월 국회 열린다. 임시국회 열린다. 그러니까 임시국회 계속 열려고 하는 이유가 방탄국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뭐 겸사겸사라고. 겸사겸사. 네, 겸사겸사하겠죠. 겸사겸사고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이 국회를 여는 게 본인들 입장에서 좋거든요. 야당 입장에서. 네, 야당 입장에서 특별히 무슨 이 방탄국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안을 이끌어 가기가 굉장히 좋은 장입니다. 그렇죠. 정부를 공격하기도 좋고. 보이콧해도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도 그럴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과정에서 뭐 눈치를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선 경찰, 영등포 경찰서에서는 그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이팅입니다. 그렇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쉴드 쳐주는 이유가 뭔가요? 영등포 경찰을 아는 경찰이 있어요? 영등포 경찰은 고생하고 있는데 또 제가 또 말실수를 한 게 아닌가라는 또 소심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영등포 경찰은 좀 뭐랄까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경찰서로 경찰서도 다 알려져 있는. 기자들한테는 그렇게 좀 알려져 있어요. 젊은 그 경찰들이 많이 가고 그래서 말씀 그대로 맞습니다. 그런 파이팅의 면모를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응원하는 겁니까? 압박하는 겁니까? 응원이죠. 응원으로 얘기해야겠습니다. 근데 경찰서가 분위기가 좋다는 건 어떤 맥락이에요? 이게 이렇게 사이즈 혹은 뭐 젊은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간다 이런 맥락입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솔직하게 하셔야죠. 영등포 그쪽에 사실 일이 많고요. 일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일을 좀 많이 안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안 가시게 되는 피하게 되는 곳이다 보니까 정말 의욕 있으신 분들이 많이 가시는 거죠. 일복이 있는 분들 좋게 말하면. 근데 이런 거 참 특히 이제 국회의원들 상대해야 되려면 이분들도 골치가 아프긴 아플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은 승진하려면 사대문 안에 있는 경찰서로 가는 게 관련돼요. 승진은 안 되고 이름 많은 곳이 영등포 경찰서거든요. 그런 경찰들의 사기를 제가 꺾어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마음에 걸렸습니다. 네, 반성 많이 너무 하시고요. 너무 내부 이야기였나요? 알겠습니다. 영등포 경찰서 여러분 응원 바랍니다. 네. 내일은 표창원 의원이 경찰에 출석을 할 예정인데요. 내일 3부에 표창원 의원 직접 스튜디오로 모시고 관련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담 여기서 맞춰야 되겠네요. 시간이. 김영선 기자, 정상근 기자 그리고 하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